자, 저희 17주년 기념학술대회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 행사 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2부 행사 제목은 통일학의 국제화로 제목은 잡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기획할 때 통평원에서 과거에 북한학 국제화 이제 프로젝트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저희가 폭을 넓혀서 통일학의 국제화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통일학 국제화를 위한 방법과 비전 그리고 동맹 이런 이슈를 가지고 세 분의 발표를 모셨습니다. 각각 선생님들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의 차태서 교수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경기대학교 강진웅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우리 이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토론은 우리 통평원의 김병로 박사님, 임수진 박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가톨릭대학교의 마상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뭐 다들 이 각 맡으신 발제와 토론에서 워낙 중요한 말씀들 던지실 것 같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태서 교수님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차태서입니다. 저는 핵 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 정책 패러다임 변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일종의 고백부터 먼저 하자면 저는 북한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저는 국제정치 이론, 미국 외교 정책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외도에 가까운 글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북한의 상황이 이건 좀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김여정이 이제 둘째 가는 사명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1년에 쭉 이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게 이제 핵무력법 제정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뭔가 대학원 때 공부했던 한동안 잊고 지냈던 무슨 안보나 핵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에 대한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상황하고 너무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고 또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이야기했던 것에서 너무나도 벗어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정한 패러다임 변동이 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은 대학원생의 심정으로 다시 턴페이퍼 쓰듯이 기존의 많은 논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써본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이 NPT를 탈퇴한 지 30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또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탈냉전의 30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오버랩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핵 문제를 다뤄온 것도 30년이 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이 단극 시대, 그러니까 이 냉전이 종식되고 양극 체제가 단극 체제로 전환되었던 30년의 기간이기도 하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지금 다시 한번 이동하는 시기, 단극이 탈단극 시대로 이동하는 시기에 북한 문제 또는 북핵 문제도 하나의 트랜지션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탈냉전 30년을 바라보는 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분석 프레임은 EH카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일종의 패러럴, 평행성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간기의 어떤 그 상황, 1920년대란 이상주의 시대가 1930년대라고 하는 아주 차가운 현실주의의 시대로 이제 급전직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탈냉전 30년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대는 무슨 역사의 종언 또는 there is no alternative 이런 얘기를 하던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대라든지 어떤 미중 경쟁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거대한 낙차, 어떤 자유 국제주의의 시대
시대에서 현실주의 시대로의 변화 같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한반도의 문제도 굉장한 컨텍스트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패권 이행이라는 상황,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당연한 전제로 여겼던 자유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능부전에 빠지면서 이 한반도 문제, 뭐 좁게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 컨텍스트 자체의 변화가 그 속성까지도 바꿔가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었고, 그 외에도 이제 북한 자체의 변화, 아까 뭐 둘째 가는 사명 얘기를 화두로 드렸지만 어떤 북한의 핵 능력이라든지 이 핵과 관련된 독트린의 어떤 양질 전환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어프로치 자체도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서론 파트에서는 제 그냥 주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국제 구조적인 전환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북한 문제가 왜 지금 상이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단극 시대의 북한 문제와 탈단극 시대의 북한 문제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 넓게는 한반도 문제의 본질도 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탈냉전 30년 또는 단극 시대 30년 동안 우리가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자유주의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대북 정책을 피해왔는데,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비핵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추구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30년을 회고해 보면 결국 그것은 모두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북한이 변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고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핵 교리에 있어서도 비대칭 확전이라고 하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교리 독트린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냉전이 있었고 중간에 휴지기가 있었고 다시 지금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 마치 1차 대전이 있고 전간기란 휴지기가 있고 2차 대전으로 갔던 것처럼요. 그런 식의 어떤 시대적인 전환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프로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접근법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고 일정한 현실주의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북핵 문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깡패 국가의 이슈에서 지정학적인 게임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탈냉전기에 우리가 익숙했던 북한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그 스테이트 또는 이제 뭐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엑시스 오브 이블의 문제였죠. 그럼 이 로그 스테이트나 엑시스 오브 이블이라는 거는 뭐냐? 자유세계 질서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 자유세계 질서에 여러 규범들이 있습니다. 세큐리티나 아니면 정치와 관련된, 그래서 뭐 non-proliferation 놈이라든지 뭐 민주주의, 인권 이런 자유세계 질서의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을 어긴 자들이 이제 로그 스테이트나 엑시스 오브 이블이라고 규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 이제 정당한 어떤 국제사회 협상 파트너로서 간주되지 않았고 주되게는 이제 유엔 안보리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퍼니시먼트,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처벌은 뭐 생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아예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추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죠. 근데 회고해 보건대 지난 30년 동안은 이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개입주의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하였다. 정권도 그대로고 핵무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북한 문제의 성격이 전환되고 있는가라는 건데요. 가장 두드러진 어떤 변화의 징표는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안보리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유엔 레졸루션에 어쨌든 찬성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건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너희들은 기존의 리버럴 놈을 어겼기 때문에, 프롤리퍼레이션 놈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생션을 한다든지 규탄 성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안보리의 통과가 있었는데 최근 2년간 그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해서 비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자유국제 질서, 우리가 살아왔던 30년 질서의 비확산 또는 제재 레짐의 이 디스펑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라는 것도 과거와 같이 무슨 로그 스테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중 또는 뭐 러시아까지 포함한 이런 어떤 강대국 간의 열강 간의 경쟁 논리, 지정학적인 또는 현실주의적인 경쟁 논리가 북핵 문제의 성격을 재규정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변화를 북한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최근 한 2, 3년간의 스피치를 보면 이 스피치의 앞부분에 국제 정세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냉전이라든지 또는 다극화 또는 다극세계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개선된 대외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전 이후 상황에서 보듯이 북중러의 어떤 연대, 그러니까 기존 자유세계 질서에 대한 또는 단극 질서에 대한 수정주의를 추구하는 국가 간의 협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더 비자유주의적이고 다극화된 질서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북한의 대외 전략이라는 것이 늘 북미 간의 이 양자적인 이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 국가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어떤 이 변화가 두드러진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하노이 이후의 상황인데요. 그래서 북한의 제전략도 전환되었다는 모습이 보이고 그에 따라서 대북 대응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미국 또는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한의 대전략 파트부터 보면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점을 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변화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뭐 몇 가지 슬로건으로 얘기한다면 결국 그들의 이 북한의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정면 돌파전 시대의 북한 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노이 결렬 이후에 기존의 상심년, 탈냉전기와는 완전히 상이한 국가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국가 비전 또는 외교 전략, 그다음에 핵무력, 군사 전략 차원 모두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탈냉전기의 북한의 대전략의 패러다임 변동을 이 편승과 균형 사이에 어떤 진동으로 잠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김일성 시대, 김일성 김정일 시대, 김정은 1기, 2기라고 일단은 분류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하노이 노딜 후에는 일종의 급진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정면 돌파전의 선언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김일성 시대 이후에 줄곧 가지고 있던 일종의 전략일 텐데 대미 협상을 통해서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제재 완화를 일정한 핵의 양보, 그러니까 핵과 이 북미 관계의 개선 이 두 가지를 교환하는 것이 북한의 주된 전략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완전한 포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기대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결국 핵과 경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병진 노선이 부활했고 이것은 이제 국제정치 이론적으로 본다면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셀프-헬프 자구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력갱생과 이 시큐리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밸런싱, 뉴클리어 밸런싱으로 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대외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국가 전략을 전환해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국가 전략, 북한의 국가 전략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이제 표현된 2022년, 23년에 걸쳐서 표현된 부분이 저는 이제 핵 독트린의 변화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비핀 나랑이라고 하는 이 MIT의 이제 이 안보학 관련 교수의 이제 이론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뭐 익히 아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 비핀 나랑이 중소국가, 그러니까 미국, 중국 사이즈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사이즈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중소행무장국의 핵 전략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었는데 기존에 이제 북한은 주로 확증 보복, 뭐 확증 보복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최소 보복,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해서 1대1로 우리를 치면 거기에 일정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수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30년 동안 북한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비대칭 확전의 영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화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은 뭐 first to use나 preemptive attack을 상정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미국이 아니라 뭐 미국도 물론 최종적으로 포함되겠지만 남한, 특히 남한을 직접적으로 워파이팅 케이퍼빌리티로서 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화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군사적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의미도 우리는 그동안 최소 억지 수단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안보가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교환할 수 있다 또는 비핵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핵이라는 것은 둘째가 하는 사명이라고 표현되는 실전 전력, war fighting capability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핵 안보 관련된 이론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취약성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복잡한 얘기긴 한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 오히려 핵을 개발한 초기의 약소국이 굉장히 위험한 취약성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셈이다. 그 이유는 초강대국,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 입장에서는 핵 보유고의 숫자가 적은 국가를 일거의 선제 공격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죠. 참수작전 같은 형태로. 그것을 북한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어떻게 빨리 넘어갈 거냐 또는 그 골짜기를 넘어가는 취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억제할 거냐 그거는 점감을 위한 그러니까 디에스컬레이션을 위한 에스컬레이션 우리를 건드리면 무조건 다 쏴버리겠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에 대한 대상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핵 사용의 임계점이라든지 재래식 전쟁과 핵전의 문턱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양상을 이제 작년에 우리가 봤던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명문화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로 끝나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소프트웨어에 맞추어서 모든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대규모의 핵탄두와 ICBM 이 조합으로 미국에 대한 최소 억지를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위력의 전술핵탄두, 그다음에 단거리 투발 수단을 주로 이제 확충하면서 그것에 대한 훈련은 남한을 계속 뭐 공군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명으로 대면서 실전 가상 훈련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북한의 변화를 보면서 상당 부분 이제 비핵화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판단들이 서서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비핵화 의제는 폐기된 상태로 보이고, 그래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과거에 생각했을 때 일종의 카드다. 미국과의 어떤 1대1 협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라고 봤다면 이제는 군사적인 수단, 실전 전력의 수단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제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계속해서 국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있어의 어떤 계보도 좀 신기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일본에서 쓰던 고쿠타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아무튼 국채라는 표현을 쓰면서 흥정은 안 된다 이제 완전히 그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북한이 추구했던 평화협정이나 안전보장이라는 게 일정한 임계점에 이르면 그냥 휴지 조가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다페스트 협정 같은 형태로요. 그래서 더더욱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라는 것은 의제로서 채택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지금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뭐 말은 계속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전략적 인내 또는 전략적 무시, 그러니까 뭐 헬로 피어리어드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봤는데. 남한에 와서 북한 지도자한테 할 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안녕하세요 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단극 시대의 대북 정책 노선이 고수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에너지도 없죠.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리고 이제 워싱턴 조야에서도 회의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비핵화가 아닌 뭔가 다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얘기하는 이제 암스 컨트롤 스쿨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이론적인 얘기긴 한데 보통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기로는 현실주의가 오르소독스 패러다임이고 이 자유주의는 그것에 대한 어떤 도전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외교의 전통에서는 사실 그 두 가지 뒤집혀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접근이 주류를 형성해왔고 현실주의적인 전략은 특히 요새 뭐 미어샤이머나 월트 같은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미국이 갖고 있던 리버럴 헤제모니 전략에 대한 반대를 선언한 이론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미국 외교 전통상에서 현실주의가 갖고 있는 특이성이라는 것은 특히 이 제3세계의 소국에 대해서 안보 딜레마의 상호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같으면 아까 우리가 엑시스 오브 이블이나
이 로그 스테이트처럼 너는 나쁘기 때문에 죽어야겠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자유주의적인 어프로치라고 한다면 현실주의적인 어프로치는 그래 너도 나쁜 놈이고 나도 나쁜 놈인데 우리 둘 다 시큐리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밸런스 오브 파워로 맞출 거냐? 아니면 어떤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타협을 할 거냐? 국경선을 그어서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자유주의적인 전통과는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현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그냥 one of them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 그냥 안보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위자고 그런 정상 국가가 rational choice로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CVID나 regime change나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주의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할 것인가. 물론 그 공존이란 건 굉장히 살벌한 공존입니다. 이 밸런스 오브 테러에 기반한 공존을 하자는 건데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것은 굉장히 이 터부 시대였던 이야기인데 오케이 그럼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과 관련해서 어떤 군비 통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보니 젠킨스 국무부 이 군축 차관이 작년에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무부는 바로 부인을 했었는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비핵화라고. 다만 이 싱크탱크나 이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비핵화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암스 컨트롤로 후퇴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 미국이 이 대북 정책의 전체적인 어떤 노선에 또는 담론 지형의 변화가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이런 변화가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드라마에서 가져온 표현인데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던 단극 시대 또는 자유세계 질서라는 것이 긴 여름이었다면 상당히 살기 괜찮은 벨레포크였다면 앞으로 굉장히 긴 겨울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겨울이라는 것은 탈단극 또는 다극화 시대 그리고 신냉전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북 전략의 근본 가정을 수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계승한 이니셔티브도 존재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커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커버이고 실제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전략은 억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라는 것은 물 건너갔고 그 패러다임은 종식되었고 이 디터런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모든 것이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또는 이 뉴클리어 엄브렐라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죠. 그리고 그런 어떤 공식적인 국가의 이 전략도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 시민사회의 담론 지형도 굉장히 저는 이제 이 군사적인 형태로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독자 핵무장 사실 20년 전,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생각했던 옵션들이 이제는 그냥 공공연하게 또는 정부 여당의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독자 핵무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언어의 담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물론 이번에 이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일단락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떤 그 비핵화가 아닌 억지의 차원에서의 담론 지형은 계속 이동해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상황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탈단극이란 구조적인 조건 또는 북한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한 일정한 대응이긴 한데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도 저는 뚜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 두 가지 점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오케이 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뉴클리어 디터런스만 계속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건 안보 딜레마를 강화하는 기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디터런스를 올리면 북한도 당연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디터런스의 방식을 올리겠죠. 근데 그것이 특히나 지금처럼 비대칭 확전이라고 하는 핵교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헤어 트리거드 포스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차하면 누르겠다라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형태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게 디터런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북 간의 컨트롤, 군비 통제를 할 것인지 어떻게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정부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디터런스나 군비 통제라는 것은 어쨌든 다 군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외교나 정치적인 고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관계 정상화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먼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신냉전 상황이 왔을 때 그거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생략돼 있는 상태라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약간 정치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CVID나 FFVD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은 결국 문제의 완전한 해결, 만족스러운 해결을 추구합니다.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를 가져오고 결국은 평화 통일까지 이어지는 어떤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추구하는 바인데 통일평화연구원에 와서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한 이 회색의 세계를 수용하는 그런 받아들이는 용기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한 것은 이제 한스 모겐소가 썼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가 그냥 트레지디라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해법이란 없고 여러 가지 임시 방편 중에서 레서 이브를 채택해야 되고 그것의 결과는 결국 일정한 타협과 모두스 비벤디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세계관인데 그런 보수적인 세계관이 어울리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는가, 긴 겨울의 세계로.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조금 상세한 결론을 써봤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모두스 비벤디라는 것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나 북핵 문제에 있어서나 결판을 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안 되는 거고 두 개의 주권 국가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당분간 수십 년 동안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비핵화는 안 되는 거고, 비핵화가 안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거냐, 어떻게 군비 통제를 하고 냉전형 봉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기 안정 또는 소극적 평화에 이르는, 그래서 한 30년, 40년 보고 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예,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경기대 강진웅입니다. 그래서 북한학의 방법론과 과제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여기 이제 소개 받았을 때는 연구소에서 그동안 이제 방법론의 쟁점들 좀 정리 부탁하셨고, 그리고 또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좀 새로운 방법적인 과제 정도 이렇게 좀 제언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아주 시원한 해답은 별로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발표문은 발표문대로 참고하시고 그냥 2페이지짜리 PPT를 보면서 그냥 간략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전체주의와 이제 내재적 접근해서요. 사실 이제 북한학이라는 게 주변 연계학문이고 학제로서의 그럼 이상은 아직 불완전한 거죠. 더더군다나 통일학이라는 거는 더 부담스러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학이라는 표현 쓰는 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북한학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 스스로 북한학 전공자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학제로서 완전히 성립되어 있지는 않다. 예. 따라서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도 그게 연동이 되는데, 북한학 방법론이 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사회과학 방법론이죠. 예.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엔 70년대에 뭐 일시적으로 잠깐 있었지만 뭐 법집 정립적이다, 뭐 사례 기술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잠깐 있었어요. 그 논쟁이 뭐 지금도 그냥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크게 벗어나 있지 않고요. 물론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줄기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내재적 접근, 뭐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뭐 저 개인적인 맥락에서는 여전히 저한테는 그냥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송두일의 얘기인데 인식론이 아니고 방법론이다. 그런 지적들은 맞지만 원래 얘기는 이제 방법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인식론, 그러니까 말은 방법론이지만 실제로는 인식론을 얘기한 거죠.
인식론을 얘기하면서 방법론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원래 그런 맥락에서 제기를 했던 건데 이제 사실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갔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인식론이나 방법론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인식론이 방법론이고 방법론이 인식론이고 상호 연관된 것 같습니다. 방법론 자체가 그런 인식론의 철학적 배경을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주의나 아니면 뭐 네오 전체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맥락의 연구가 지속되는 한 내재적 접근의 문제 의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적 방법론의 의의는 여전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질적 방법론 안에서도 반성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뭐 이제 일반성은 이쪽에서는 기납적이고 구체적이다, 저쪽에서는 연역적이고 보편적이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데 사실 이제 양적 연구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으시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소리죠. 양적 연구도 당연히 연역적이면서 기납적이죠. 단순 비교하면 좀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터운 기술 이제 얘기하면 이제 기어치의 얘기인데 뭐 막스나 베버나 푸코나 그리고 이제 저희들 항상 이렇게 귀찮게 하는 그런 학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인류학뿐만 아니라 이 질적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그 후과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재적 방법이나 내재적 문제 의식이나 두터운 기술이나 다 이제 포괄적으로 같이 가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사례나 분석을 좀 확장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어치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깊이 파는 연구를 했다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면접 그다음에 사료 조사로 확대돼야 되고 케이스의 측면에서도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근거 이론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양적 연구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양적 연구의 문제 의식을 또 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 표집, 그러니까 확률적이지 않은 표집, 이론적인 포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케이스를 늘리면 한 명, 두 명, 세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하다가 더 이상 계속 질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검증이 되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한테 김정일과 김일성을 비교하면서 김일성을 당신은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하고 있는가, 뭐 그런 식의 질문하면 대부분의 탈북자들은요, 김정일과 다르게 김일성에 대해서는 높은 그런 긍정도를 보여요. 그거는 이제 계속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검증이 되다 보면 멈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게 이론적인 포화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약간 주먹구구식 방법이긴 하지만 반복적 비교, 범주화, 뭐 이론 생성 이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인과관계나 이제 변수 통제 그런 개념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연구의 두터운 기술, 그래서 이제 미시와 거시, 행위와 구조, 일상과 체제. 그래서 이제 약간 제 관심사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다른 분의 아이디어를 잠깐 좀 가지고 온 건데요. 사료 조사도 중요하고요. 이제 문화 인터뷰 자료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 아카이빙이란 말을 썼는데 실제로는 체제 문화 아카이빙이란 말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북한 체제 문화 아카이빙이란 말이 좀 더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이 비슷한
토대 연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DB 구축도. 예. 근데 이제 민속학 문화라는 게 이제 민속학 자료 중심으로 제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나 제 주변 분들 중에 뭐 그런 식의 농담반 진담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통일평화연구원 주제인 것 같은데 사회과학연구원에서 했네,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보니까 잘 몰랐는데 웹사이트 들어와서 보니까 좀 양적 연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제 여기서의 체제문화 아카이빙이라는 건 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민들에게 다논 날 뭐했니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살았고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고, 예, 그런 본질적이고 이념적이고 갈등적인 사실을 물어보고 분석하는 그런 인터뷰를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논쟁적일 수 있고 그런 식의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는 이제 보통 사료나 자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면접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면접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질적 연구랑 북한 연구, 뭐 내재적 두통 기술, 예, 이런 맥락에서 단순한 사료성 조사와 비슷한 면접의 방식으로는, 예, 좀 더 깊이 있는 체제 연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데올로기적인 뭐 바이어스나 여러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윤리적인 문제도 있겠죠. 예, 그거는 이제 전제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예, 본질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은, 예, 질적 방법론의 핵심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제 두 가지 이슈는 성찰성과 일반화다. 네. 뭐 연구원에서 했던 그 체제의식 책도 2권 받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양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성의 문제는 다 공유되는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질적, 양적 다 공유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예, 전제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내적 자료 검증에서는 이제 성찰적인 성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브루디의 얘기죠. 좀 어려운 좀 현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질적 연구 자체가 방법론이 주먹 구구식이고 뭐 이렇게 상당히 세련된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현장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과정에서 오는 말 그대로 진짜 성찰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현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지만 현장에서 그런 게 더 잘 구현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온 약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성찰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말과 언행, 그러니까 개입이요, 이 인간의 상호작용 이 자체를 연구 대상화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내가 했던 행동, 말과 언행이 연구 대상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성찰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찰성이 이 질적 연구 안에서도 양극단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어츠나 뷰로웨이처럼, 예, 사례 확장 연구라고 하는데 실제로 케이스를 늘리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연구자의 참여적 위치를 강조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연구자의 참여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연구자의 참여를 약간 최대한 배제하고 케이스를 늘리면서 양적 연구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무엇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식 근거 이론의 한 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브루디의 방식은요, 아마도 그런 오른쪽에 있는 방식에 대한 성찰로서 연구자의 개입, 적극적인 그런 개입을 강조하는 질적 연구, 그래서
말을 좀 어렵게 성찰적인 성찰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연구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질적 연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양적 연구나 아니면 근거 이론에서 얘기하듯이 연구자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그러면 인터뷰 과정이나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을 이해하는 것과 이해한 뒤에 분석하는 것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설명, 분석하는 것은 같아야 한다.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약간 말장난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사 연구에서 살았던 생애사, 이야기된 생애사, 체험된 생애사 이런 얘기하는 것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살았던 어떤 경험을 하는 대상자가 자신의 인생을 풀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 속에는 거짓말도 있고 자기의 감정도 있고 주관적인 판단도 있고 객관적인 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합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나면 그게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명 분석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과 그 이야기 속에서 감추어진 그 맥락적인 사실, 과거의 기억들, 감춰진 그런 현상들을 다시 인터뷰를 반복함으로써 그 맥락적 사실을 끄집어내는 게 이제 체험된 생애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으로 이게 귀납 추론적이라고 하죠. 나선형식 그 인간 논리를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해가 곧 설명이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의 방법을 또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외적 자료 검증도 이게 분석의 방법인데 사실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례를 놓고 하던 얘기를 여러 사례로 확장시켰을 때 그러니까 양적 연구의 문제의식과 접합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케이스 유형들을 묶어서 유형화시키는 것 여기까지는 질적 연구가 어느 정도 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성의 문제, 재산 변수의 통제 기본적으로 될 수 없는 문제의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제가 누군가 좀 인력과 돈이 있으면 지금 이제 김일성 시대 생존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그 자료들을 모아서 축적해서 우선 보존을 해야 되고 분석은 또 그 다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아직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게 좀 계속 좀 불만이고 아쉽고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통일연구원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그 연구 단위에서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애사의 질적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양적 연구도 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 방법도 모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바람이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안의 일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7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범수 원장님, 이정철 부원장님, 김민지 연구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발표는 간략하게나마 최근 더욱 고조되는 미국, 중국 간 갈등이라는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 한미 동맹에 관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양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한중 관계를 이야기할 때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적, 지정학적인 고찰이 오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신 구대율 교수님이 한국국제관계사 연구라는 책에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은 국제정치가 안정적이면 잠재화되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열강 간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국제 질서가 혼란에 빠질 때 그 진정한 가치가 현재화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저는 오늘 회의에서 두 가지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째,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한중 관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어떤 양상을 띠게 될 것인가? 둘째, 이것이 한미 동맹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일단 지정학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국가의 크기 내지는 위치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문이라고 해서 보통 지정학이라고 하면 뭔가 한 국가의 숙명인 것처럼 많이 회자되곤 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국제관계는 지정학적 위치라는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규정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이전 세션에서 그 언급되었던 돈 오버 더 폴 그 분이 쓰신 Two Koreas라는 책에서 코리아를 가르쳐서 A country of the wrong size in the wrong place, 잘못된 곳에 위치한 잘못된 크기의 국가라는 말을 했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한반도의 지정학을 이야기할 때 이런 객관적인 머터리얼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비판 지정학 critical geopolitics에서 이야기하는 geography, 지리를 이해할 때 중요시하는 가변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또 그 공간이 외교 행위자에게 갖는 의미, 정체성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도 함께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그 geopolitical vision이라는 개념은 한중 관계를 이야기할 때 중국의 리더들, 정책 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라는 공간이 중국의 안보, 중국의 정체성, 중국이 스스로 생각하는 세계에서의 자신들의 자리에 비추어 의미하는 바에도 눈을 돌리는 유용한 접근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지금 그 통일평화연구원의 개관연구원으로 와서 하고 있는 책 프로젝트는 그 한중 관계를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중국, 그 중국의 개념에도 여러 가지 그 이해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원을 차지한 외교 행위자로서의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한 사례들을 모두 그 검토했을 때 알 수 있는 역사적인 패턴이 있을까?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고 그 군사 개입에 관한 사례뿐 아니라 그 네거티브 케이스 말하자면 그 군사 개입을 하려고 논의 내지는 고려했으나 하지 않은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료들 역사학자 선생님들이 쓰신 자료 2차 자료도 보고 또 그 실은 그 디지털로 많이 그 원문도 되어 있어서 연구가 굉장히 재밌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아직 연구 중이기는 하지만 일단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geopolitical vision이라는 것을 보면 즉 흔히 이야기하는 순망치한이라는 구절을 실제로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면 그 미국을 위시한 시아양 중심의 국제관계 이론에서 예견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그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feelings of insecurity, 다시 말해서 그 한반도의 안위가 중국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역사적으로 계승된 공통의 믿음, 그 불안감, 또 그에 따른 한반도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해서 나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한다. 컨트롤에 대한 그런
그 전략, 꼭 무력 사용이 아닌 정치적 간섭을 통한 전략이 크게 부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그 큰 국력의 차이와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중국의 한반도 군사 개입은 상대적으로 프리퀀시 면에서는 적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방어 중심의 전략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오랜 기간 양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코리아, 그 특히 조선이 중국이라는 제국의 자존감을 높이는 내지는 셀프 이미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외교와 안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중 관계가 국제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일 때 역사적인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특히 한반도 북부와 요동 지방을 두고 다른 열강과 전략적 경쟁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현상 유지 그 상태를 되찾기 위해서 스테이터스 코 안테를 찾기 위해서 다른 열강에 대한 군사 사용의 과정에서 한반도 군사 개입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패턴이 오늘날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일단 오늘날 미국, 중국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볼 때 특히 중국과 미국의 각각의 아시아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대한 이들의 전략적 목표 내지는 기대치를 고려해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가장 가깝게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동맹이면서 리전으로 봤을 때 이 한미 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제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을 전개 투사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동맹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효율성과 비용 등 면에서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더 크게는 인터내셔널 시스템 레벨에서 봤을 때에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 예를 들어 중국과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다툰다든지 남중국해, 대만을 두고 하는 중국과의 경쟁에 비추어서 가까운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서의 한국에 대한 기대치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해서 한반도를 위한 그 자체로서의 정책을 수립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아까 세션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다른 강대국, 특히 오늘날은 미국에 대한 더 큰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하위 종속 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제 강화를 위한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잠재되어 있다가 현재화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THAAD에 대한 반응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 정책은 어떨까요? 이와 같은 미중을 포함하는 역동성은 브룩스와 랩 호퍼가 이야기한 security trilemma라는 개념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security dilemma, 안보 딜레마는 한쪽이 더 안전해지고자 하는 노력이 anarchy라는 구조 때문에 다른 국가를 의도하지 않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저쪽에서도 안보를 위한 방어 조치를 하면 전체적인 안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이를 동북아시아에 적용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동맹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처들이 한국과 미국의 제3자인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상황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외교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정책 또 이에 따른 동맹 관계의 온도 차이에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이 겪었던 THAAD의 사례는 현재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인도-파시픽 스트래티지가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보여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 간 연결고리를 강화시켜서 더 Networked Regionalized Deterrence Structure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에 동참해서 미국의 힘을 증강시키지 못하도록 경제력, 외교, 수사를 이용해 소위 말해 단속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전의 다른 측면과 같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같은 기간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컨트롤을 유지하고자 하는 같은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중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1992년 그 이전에부터도 한중 수교부터 오늘날까지 한중 관계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그 큰 그림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경제적 상업적 관계를 정치적 전략적 관계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한중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중국의 한반도 지오폴리티컬 비전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핵 문제, 미중 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사드 사태 이후 더욱 지정학적 중요성이 현재화된 지금에는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진 것은 역사적 패턴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중 관계와 한미 동맹을 간단히 검토하고 마치자면 지금 미중 경쟁 전까지 한국 외교 정책 수립에 중요했던 기본적인 가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대중 정책이 가시적으로 변화했고 따라서 한국에 대해 미국이 동맹으로서 기대하는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대중 정책이 미국보다 덜 블랙 앤 화이트일수록 글렌 스나이더가 얘기한 동맹 이론 개념 중에 얼라이언스 할도라는 다이나믹이 한미 동맹을 운용하는데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동맹들이 다루는 사항이 제3국이 직접 동맹을 공격했다 이런 조약에 표기된 사안이 아닐지라도 동맹국으로서 한쪽이 다른 국가와 경쟁 내지는 대립하는 경우 다른 동맹국이 이쪽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인지상정에 기반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 기대치 또는 그 기대치에 대한 충족이라는 것이 한미 동맹에 있어서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화웨이 금지 등등 이런 사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아시아 내에서 특히 인도, 일본, 호주 등을 둘러싸고 인트라-에이시안 시큐리티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노력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맥락 속에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운용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적어도 3가지 딜레마, 어려운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째,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을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둘째, 최근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 중 상당 부분이 비전통적 안보 문제임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서 사이버 어택이라든지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 이코노믹 코어전 이런 문제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셋째, 한국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면 한미 동맹과의 보조는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큰 그림에서 보아서 3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퍼블리시한 거에서 그냥 따온 건데요. 첫째는 한국 내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할지 진지한 토론 또 비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 내에서의 그 일종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둘째는 이거는 미국의 하는 레코멘데이션이지만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가 중국과 대화를 더욱 견고하게 해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본 부분들이고요.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